미국장은 다시 올랐는데 이게 한국장이 생각보다 이 코스피 3000선에서 넘지를 못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또 절망하시는 것 같은데, 연초에는 어떻게 바뀔지 저의 전략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전 세계 이제 주식들 그리고 섹터들 지수들을 다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변곡점이 오는 것 같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가. 북서풍이 멈췄네?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느낌이니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바람에 느껴져서 조금 더 투자 금액을 늘리기는 했어요. 우선은 겨울이 오면요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꺼운 점퍼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덥다라고 에어컨을 사고 뭐 부채를 사고 하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이 겨울이 맞는데 그럼 여름이 안 올 거냐? 한마디로 코스피가 지금 저조한 거 맞는데 영원히 안 오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코스피도 4천을 가고 5천을 갈 거고, 예전만 해도 코스피 3천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2천에서 3천 간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너무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본다라는 거죠. 충분히 쉬었으면은 다시 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투자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휴게소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는 말 안 했고 오프라인에만 말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면요 보통 버스를 타고 갔을 때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아저씨를 잘 만나면 생각보다 좀 빨리 가시는 기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착 시간이 4시간 반이 아니라 뭐 4시간 27분, 25분 줄어들어요. 그럼 저는 되게 기쁘죠. 아, 부산에서 5분이라도 더 놀 수 있구나, 10분이라도 더 놀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이라는 게 꼭 그런 게 있어요. 빨리 가면은 결국은 사람이 쉬어야 됩니다. 왜? 피곤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려서 잠깐 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시 쉬게 되니까 도착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상과 달라지는데 계속 무한정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지가 않네? 버스에서 내려야 되나? 지금 손절 쳐야 되나? 버스 손절 칠까? 다음 버스 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다는 거죠. 기사 아저씨가 피곤해서 잠깐 쉬면은 다시 차는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차가 쉬지 않고 달리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랑 실제로 운전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증시에서도 보면은 개인들이 운전수가 아니에요.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운전수입니다. 그들이 빨리 달릴 건지 그들이 잠깐 휴게소에 쉬었다 갈 건지는 우리한테 예고 없이 그냥 달려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어쨌을 때 휴게소에 잠깐 쉬었을 때는 어차피 쉬고 나면 다시 한번 달릴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지수들을 한번 봤어요. 10년치 신흥국 지수들을 보면은 10년 동안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서 더 많이 상승한 게 있고 덜 상승한 게 있는데, 인도가 제일 많이 상승했죠. 한국이 10년 단위로 보면은 제일 조금 상승했고요. 어쨌든 근데 흐름은 똑같습니다. 쭉 상승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다 급락했다가 2020년에서 2021년 상반기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높은 각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각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 각도로 한 번 더 올라가길 바란다는 거는 과속에서 한 번 더 과속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지수의 각도는요,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100에서 120이 됐는데 120에서 140 되는 게 아니라 120에서 170, 180을 밟아야 이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험한 지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침 그 위험하다 싶었는데 휴게소에 들려서 쉬었습니다. 쉬어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한 정점이, 한국은 조금 빨리 꺾였어요. 조금 빨리 꺾였고, 브라질도 한국과 비슷하게 꺾였고, 인도랑 러시아는 여름 지나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꺾이는 방향은 달랐지만 결국은 신흥국들이 다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꺾여서 내려왔었다. 충분히 6개월 정도의 조정을 줬다. 그럼 6개월 동안 조정을 줬던 원인이 뭐냐? 공급난입니다. 공급난 때문에 물류난이 벌어졌고, 물류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생산 라인에 차질이 되면서 원활한 매출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뭐 원활하게 공장을 돌렸던 곳들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갔었고, 그러지 않은 제조업들은 보통 생산 가동률이 떨어져서 3분기에 좀 매출이 꺾인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서 하락했던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미크론이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인데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감기에 가깝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감기랑 가깝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침 또 어떤 게 나왔냐면 화이자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고 백신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고용과 이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미국에서도 고용과 소비가 늘어날 거고 뭐 다른 곳에서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신흥국,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신흥국의 공장 가동률이 활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공급난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조금 심하게 올랐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예전처럼 이렇게 높게 오르진 않는다는 거고 아마 공급난 우려도 해소가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뭐 물론 이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내년 중에서 1월에 올지 3월에 올지 6월에 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오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사는 거는 솔직히 바랄 수 없는 거고 적당히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휴게소에 있는데 기사 아저씨 출발 안 한다고 닥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상승률을 보면은 한국보다는 브라질이 더 많이 올랐고요. 10년 단위로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가 더 많이 올랐고 인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조정을 보면은 원래 인도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덜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메이저의 자금들이 인도를 많이 쏠렸다라는 거였고 반대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봐야 돼요. 왜 같은 신흥국인데도 서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다를까? 이것들은 그 외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금리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메이저들이 봤을 때 나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신흥국 증시가 오를 때는 어떤 것들이 좋냐면은 경기 민감주가 되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들 보시면 돼요. 반도체, 철강, 조선, 건설, 화학, 전자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경기 민감주예요.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도 알겠죠. 신흥국에서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코스피만 따로 떼봤을 때 한 달 주기로만 봤어요. 왜냐면 선물 옵션 만기가 2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한 달 동안의 순매수를 봤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조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4조를 순매수했고요. 선물만 봐도 외국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상방의 포지션을 취했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매수했고 선물도 매수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시점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판 사람은 누구냐면 개인입니다. 코스피에서 7조 넘게 팔았고요. 선물에서도 매도입니다. 개인들은 굉장히 지금 나쁘게 보고 있다. 외국인은 좋게 보고 있고 개인은 나쁘게 보고 있다. 상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맞출 것인가? 보통 확률적으로는 외인이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고 휴게소에서 쉴 만큼 쉬었고 이제 출발할 것들을 잘 올라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신흥국 중에서도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도, 중국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나빴던 때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죠. S&P 500이 1년 동안 26%가 올랐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가 5%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가 15% 하락했어요. 아마 제일 많이 하락한 지수가 홍콩의 항생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게 항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교육 규제도 있었죠. 빅테크들 규제해가지고 알리바바라던가 뭐 바이두라던가 다 뭐 이제 많이 괴롭혔죠. 거기다가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죠. 막 원자재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부동산 헝다 사태도 터졌었죠. 뭐 그 외에도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터질 건 다 터졌다. 이제 근데 수습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고. 수습이 되면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V자를 볼 수 있을 거고 수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신흥국들에게 리스크로 계속 작용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던가 JP 모건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은 최근 들어면은 중국에 투자하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월가에서 그렇게 말할 때 잘 봐야 돼요. 분명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월가가 내비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남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 말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보면은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뭐 전기차, 뭐 전기차는 뭐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는 게 화학주, 공급난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급난이 풀리게 되고 이제 경기 재개가 되면은 화학주들이 신흥국이 다 좋아질 겁니다. 베트남에 보니까 화학주들이 저렴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인도 쪽은 따로 투자하고 싶은데 영국 증시로 들어가던가 미국 증시로 들어가서 상장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택의 여행이 좀 적어서 인도는 그냥 ETF로 꾸준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지금 군침 나는 거는 항생 지수에 있는 홍콩 주식들이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홍콩 증시 자체가 상해는 내국인 위주다 보니까 상승을 했고, 홍콩은 외국인 위주잖아요. 홍콩 증시 자체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우회해서 투자하기 위한 거래소란 말이에요. 그래도 홍콩 증시의 긍정적인 건 뭐냐면 홍콩 달러랑 그 달러 가치를 그대로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환해지예요. 자동 환해지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걸 계산하면 또 홍콩 증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저렴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은 막 성장주라서 PER이 엄청 높았는데 요새는 PER이 10 중반대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장주들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들이 많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고유가가 도래하게 되면은 아마 다시 눈여겨볼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어느새 7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냥 80달러까지 5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돌파할 거고, 뭐 85달러, 90달러 가게 되면은 이제 100달러를 금방 바라볼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원유 시장에서 보면은 100달러에 대한 콜옵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진 거겠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앞당겨 올 거예요. 더 빨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바이든의 사회 인프라 법안, BBB라 불리는 게 지금 통과가 난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해결돼서 통과가 되면은 전기차 예산을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그럼 전기차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에 많은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주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 보면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많이 오르는데 지금 호황이 아니라서 약간 좀 주춤한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뭐 아까 말했던 화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연초에도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올리도록 할 건데, 다음번에는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신흥국 주식들에 대해서 안 다룬 지 꽤 됐더라고요. 한번 연초 대비해서 신흥국 주식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